야, 이강철, 너 전과 7범에 살인미수까지 있네? 대단하다, 진짜.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형사는 강철의 앞날을 비웃으며 지갑을 들어서 흔들었습니다. 지갑 사이로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본 강철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내 어릴 땐데. 강철이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하는 순간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한강그룹 오수환 회장이 유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 여세요.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이니까. 30년 전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소년과 재벌 회장이 되어 나타난 소녀. 지갑 속 사진 한 장이 불러온 거대한 폭풍과 피의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4시의 강남 골목은 공사 먼지와 매연이 뒤섞여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강철은 안전모를 벗어 겨드랑이에 끼고 작업화 끈을 고쳐 묶으며 퇴근길을 걷고 있었어요. 손등에는 시멘트가 굳어 허옇게 갈라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목덜미에는 하루치 땀이 소금처럼 말라붙어 있었죠. 좁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발끝에 뭔가 묵직한 게 걸렸습니다. 강철이 시선을 내리깔자 진흙탕 가장자리에 짙은 갈색 가죽 지갑 하나가 반쯤 흙에 묻힌 채 놓여 있었어요.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지갑 가죽의 결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죠.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속 장식이 박힌 한눈에도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강철은 쭈그려 앉아 지갑을 집어들고 잠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적은 없었어요. 안을 열어보려다 손을 멈췄죠. 툭 하고 다시 닫고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경찰서에 갖다 주면 될 일이었어요. 아이고, 오늘은 허리가 다 끊어지겠네. 강철이 허리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공사판 먼지는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는 목덜미를 손으로 쓱 문지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때 발끝에 뭔가 툭 걸렸습니다. 뭐야 이거? 강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갑인가? 그는 천천히 쭈그려 앉아 손으로 흙을 털어냈습니다. 이거 보통 물건 아닌데? 손으로 지갑을 뒤집어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가죽이 이렇게 좋냐? 누가 이런 걸 떨어뜨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지갑 떨어뜨린 분 없어요? 조금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 강철은 잠시 지갑을 바라보다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열어볼까? 손이 지갑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괜히 열었다가 오해받으면 어쩌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그냥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게 맞지. 지갑을 다시 꼭 닫고 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히 욕심 부리다 큰일 난다, 강철아. 그는 한 번 더 주변을 돌아보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가기 전에 경찰서부터 들러야겠네. 강남경찰서 분실물 접수 창구는 형광등이 깜빡이는 낡은 공간이었습니다. 창구 안쪽 경찰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강철이 지갑을 내밀자 눈을 들었어요. 그 눈이 강철의 얼굴에서 작업복으로, 작업복에서 손등의 흉터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경찰이 굳은 표정으로 신분증을 요구했죠. 강철은 말없이 주민등록증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경찰은 신분증을 집어들고 조회기에 긁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어요. 자판을 두어 번 더 두드리더니 창구 옆 동료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동료 경찰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강철은 그 눈짓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평생 그런 눈짓을 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숨을 한번 고르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창구 경찰이 지갑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강철 씨,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단정하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강철이 팔짱을 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습득물 신고하러 왔습니다.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있어서요. 조사실로 오시면 됩니다. 경찰이 창구 옆문을 열며 손짓했습니다. 강철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묵묵히 따라 들어갔어요. 조사실은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철제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전부였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공간이었어요. 강철은 의자를 뒤로 빼지도 않고 팔을 테이블 위에 얹고 앉았습니다. 경찰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탁 펼쳤습니다. 이강철 씨, 이거 어디서 주우셨습니까? 강철이 짧게 답했습니다. 강남 골목 공사장 근처요. 정확히 어디요? 몇 시쯤입니까? 오후 4시 조금 넘었을 겁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주웠을 때 주변에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갑은 열어보셨습니까? 강철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요. 경찰이 펜을 멈추고 올려다봤습니다. 안 열어봤다? 예. 이렇게 비싸 보이는 지갑을 주었는데도 강철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더 안 열어봤습니다.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다른 경찰이 문 옆에 기대서서 강철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앉아있던 경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강철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갑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모른다? 모릅니다. 경찰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통은요, 이런 거 주우면 다들 한 번씩 열어봅니다. 강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전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 말에 문 옆에 서 있던 경찰이 살짝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전과 기록이 있는 것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철의 눈빛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 열어본 겁니다. 조사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앉아있던 경찰이 지갑을 손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같이 확인해 보죠. 강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경찰이 천천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형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40대 남자였어요. 파일을 겨드랑이에 끼고 들어오더니 강철을 한번 훑어보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전과 7범이시네요. 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직폭력, 상해, 공갈, 살인 미수까지. 화려하시다. 형사가 파일을 펼치며 비스듬히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강철의 턱 근육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어요. 지갑 주운 거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지갑 현금이나 귀중품에 손대신 거 아닙니까? 형사가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강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형사가 피식 웃으며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지갑을 집어들고 거칠게 모든 칸을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카드가 쏟아지고 수표가 펼쳐졌죠. 수천만 원짜리 수표가 여러 장이었어요. 형사가 수표를 들어 불빛에 비추며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한강그룹 오수환 회장님 지갑이시네. 이런 걸 줍고도 그냥 신고하러 오셨다고요.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강철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괜히 말을 보탰다가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죠. 형사가 마지막으로 지갑 안감을 뒤집듯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안감 가장 깊숙한 틈 사이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빠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른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형사가 발을 들어 무심코 그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강철이 의자를 박차고 몸을 숙여 사진을 낚아챘어요. 형사가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야, 증거물에 손 떼면 어떡해요. 강철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 안에 쥔 사진을 내려다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낡은 담장을 배경으로 두 아이가 서 있었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 다 1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는 웃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모를 어색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그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죠. 강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담장의 모양, 마당의 흙바닥, 사진 구석에 찍힌 낡은 철문까지. 서울 변두리 보육원, 강철이 15살까지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얼굴. 웃음 속에 약간의 수줍음이 섞인 또렷한 두 눈. 강철은 그 눈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강철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 사진, 내 어릴 땐데.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나직하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좁은 조사실 안에서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형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강철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갑 주인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상습범이 따로 없네. 강철이 고개를 들었죠. 무슨 소립니까? 여기서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겠다. 유치장으로. 형사가 문 쪽으로 손짓했어요. 강철은 사진을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가 한강그룹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다른 생각을 모두 밀어냈죠. 수환이었습니다. 오수환. 30년 전 강철이 죄를 뒤집어 쓰고 보육원을 떠나던 날 밤 담장 너머에서 강철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이였어요. 유치장 쇠창살은 차갑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강철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형사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오가다 멀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전화 소리가 울리고 누군가의 고함이 벽을 타고 흘러들어왔죠. 강철은 그 소음들을 듣지 못했어요. 사진 속 소녀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 쪽이 갑자기 부산해졌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빠르고 단호하게 가까워졌어요. 수행원들의 낮은 목소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유치장 쪽으로 걸어오는 인물이 보였어요. 진회색 재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죠. 얼굴은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 차가운 얼굴 어딘가에 강철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유치장 창살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강철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어요. 여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철의 얼굴 위로 시선이 움직였어요. 이마의 흉터, 눈 밑에 깊은 주름, 거칠게 굳은 턱선. 세월이 덧쌓인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 눈만은 달랐어요. 흉터도 주름도 세월도 건드리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이 담장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수환의 입술이 실처럼 가늘게 열렸어요. 강철아.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두 글자 안에 다 담긴 것 같았어요. 강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쇠창살을 손으로 잡고 일어섰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수환이 뒤를 돌아봤어요. 바짝 따라붙어 있던 담당 형사를 향해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문 여세요. 형사가 눈을 껌뻑였어요. 회장님, 이 사람이 정가가. 수환이 형사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오히려 더 서늘해졌죠. 이분이 내 지갑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가져다 줬습니까? 형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분에 대한 모든 의혹, 내가 직접 보증합니다. 문 열어요. 형사가 허리를 굽히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쇠창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강철은 문 밖으로 나오면서 수환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수환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강철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죠. 강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삭혀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었죠. 수환이 강철의 손을 잡았어요. 투박하고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수환의 가늘고 흰 손이 그 손을 꽉 쥐었어요. 놓지 않겠다는 듯이, 이번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듯이. 강철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와 맞잡은 손 위에 머물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서 로비에는 수환의 수행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형사들은 어쩔 줄 몰라 멀찍이 물러나 있었습니다. 수환은 강철의 손을 잡은 채 한 발 앞으로 움직였죠. 출구 쪽 유리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가 보였어요. 수환의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누군가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 안에 작게 울렸죠. 차가운 바깥 공기가 유리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철은 고개를 들고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손 안에 쥔 수환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퍼졌죠. 30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한강그룹 본사 앞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회색빛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저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이 건물과 어울리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그 사람들 사이로 강철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이었어요. 어깨 폭이 넓어서 기성복을 그대로 입혔더니 팔 기장이 조금 짧았고 넥타이는 매듭이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철은 고치지 않았어요. 넥타이 매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귀 뒤로 넘긴 머리카락 아래로 오래된 칼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로비 직원이 강철을 막아섰어요. 방문객이십니까? 예약 성함을. 강철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한강그룹 회장 직속 보안자문 이강철. 직원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강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길을 열어줬죠. 강철은 명함을 도로 받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런 소리를 뒤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수환의 집무실은 28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 2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서들은 강철을 보더니 동시에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억지로 짜낸 인사였지만 그것까지 탓할 마음은 없었죠. 집무실 바로 옆 작은 대기실이 강철의 자리였어요. 소파 하나와 작은 탁자, 그리고 집무실 문이 직접 보이는 위치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철은 의자를 벽 쪽으로 바짝 당기고 앉았어요. 등을 벽에 붙이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도록 몸이 먼저 기억하는 자세였죠. 오전 내내 직원들이 대기실 앞을 지나쳤어요. 서류를 들고 가다가 커피를 들고 오다가 슬쩍 강철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에는 의아함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떤 여직원은 동료에게 귓속말을 하며 웃음을 참았고 어떤 남직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강철의 위아래를 훑고 지나쳤죠. 강철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 집무실 주변의 움직임을 조용히 살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의 걸음걸이, 비서들의 표정 변화, 복도 끝 화장실 방향으로 자주 오가는 직원의 패턴까지.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 눈과 귀는 쉬지 않았죠. 오전 11시가 되자 복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비서 한 명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강철에게 속삭였어요. 이사회 대기실로 오시래요. 전무님이 부르십니다. 강철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사회 대기실은 복도 끝 통유리 회의실과 붙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석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그 단정함 아래로 뱀처럼 조용한 눈빛이 강철을 훑쳤어요. 민석의 옆에는 비서 2명과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는 양복 안쪽이 불룩했어요. 강철의 눈이 그쪽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석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앉으시죠. 강철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류 쪽으로 시선을 한번 줬어요. 흑백으로 출력된 서류 맨 위에 강철의 이름과 제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민석이 그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씩 넘겼어요. 살인 미수, 상해, 공갈, 조직 폭력. 보기만 해도 화려하네요. 그러더니 서류를 내려놓고 강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이 이런 사람을 직속으로 데려다 놨으니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턱선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무님이 저한테 물어볼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어요. 민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어디서 굴러먹던 양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들어왔겠죠.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래 있기 힘들다는 것도 알겠네요. 강철은 더 대꾸하지 않았어요. 민석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대기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민석이 등 뒤에 대고 말했어요. 자리 오래 못 지켜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강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숨을 한 번 고르고 민석의 대기실 주변으로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유리 너머 복도 끝에 사설 용역처럼 보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댄 자세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눈은 이쪽 방향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그 위치를 머릿속에 새겨두고 대기실로 돌아왔죠. 점심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낮은 엔진 소리를 달고 오토바이 한 대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 멈췄어요. 헬멧을 벗은 사람은 기택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단단한 체형에
귀 위로 짧게 민 머리카락이 서 있었죠. 기택은 주차장 구석에서 강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철이 내려오자 기택이 껄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장 입으니까 딴 사람 같은데요. 어색하게. 강철이 기택의 뒤통수를 가볍게 쳤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져온 거 있으면 내놔. 기택이 웃음을 거두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김민석 그 양반 해외에 유령법인 3개 만들어서 도박 자금 돌리고 있어요. 출처 없는 돈이 수십억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인됐고요. 강철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누구한테서 나온 정보야? 저쪽 쪽 사람 중에 찜찜한 거 있어서 손 털고 싶다는 놈이 있었어요. 직접 확인한 건 아직 아니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강철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파봐. 확인되기 전까진 입 다물고. 기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은 괜찮아요. 저 사람들 사이에서. 강철이 주차장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기택이 다시 씩 웃었어요. 형님이나 잘 드세요. 강철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한강그룹 주가가 갑자기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수완의 출생 배경을 건드리는 내용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재벌가 사생아, 가짜 후계자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에 박혔죠.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수완의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집무실 안에서 수완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비서들이 주변에서 우왕좌왕했고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죠. 강철이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쏟아지는 기사 제목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강철이 비서들에게 말했어요. 다들 나가 있어요. 비서들이 강철을 보고 수안을 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강철이 수안의 책상 옆으로 다가가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기사 하나를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내용을 훑고 나서 화면을 껐죠. 수안이 낮게 말했어요. 누가 흘린 건지 알아? 알죠. 막을 수 있어. 강철이 의자를 당겨 수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막을 필요 없어요. 수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밑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두라고. 이걸 이용해야죠. 강철이 팔을 책상 위에 얹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 기사 보고 회장님 욕하는 사람은 어차피 처음부터 민석 편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안 바뀌죠. 그런데 저 기사 보고 흔들리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임 속에 민석 쪽 스파이들이 반드시 끼어들어요. 수안이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미끼로 쓰겠다는 거야. 회장님이 흔들리는 척해야 해요. 그럼 저쪽에서 반드시 움직입니다. 수안이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수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부터 강철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안이 불안해 보인다는 소문이 사내에 퍼지자 이틀 만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민석 쪽과 연결된 내부 직원 셋이 외부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강철은 기택을 통해 그 직원들을 하나씩 따로 불러냈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 구석, 강철이 직원 한 명과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직원은 30 중반의 남자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강철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의자를 끌어다 직원 바로 앞에 앉아서 말없이 바라봤죠. 그 눈빛 하나로 직원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죠. 직원이 침을 삼켰어요.
민석 전무가 비밀 금고 어디에 뒀는지, 번호는 뭔지, 그것만 말해요. 직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철은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이 무게를 얼마나 버티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말했어요. 강철은 그 자리에서 직원을 붙잡아두고 기택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석의 개인 사무실 뒤쪽 벽면 수납장, 그 안쪽 철제 금고였어요. 기택팀이 움직이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강철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기택이 가져온 문서 묶음을 펼쳤어요. 이중장부였습니다. 유령법인 계좌번호, 이름 없는 수취인들, 수십억 단위의 숫자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죠. 강철은 문서를 덮고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제 쓸 것인가. 그건 강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수완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강철은 문서를 봉투에 넣고 집무실 안쪽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다시 대기실 의자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넓게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강철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이 도시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 건물 안에서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수완이 있었으니까요. 수완이 그 손을 잡아줬으니까요. 강철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다시 집무실 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자리를 비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 강철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후였어요. 한강그룹 본사 28층 집무실 안으로 늦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창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강철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복도 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기택이 서류 봉투 하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철이 눈짓으로 물었죠. 기택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봉투를 내밀었어요. 강철은 봉투를 받아들고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완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철이 문을 닫고 들어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민석 부친이 보육원 원장하고 주고받은 서신 원본이에요. 수완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강철의 얼굴은 평평했지만 눈 안쪽 어딘가에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었죠. 수완이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열었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어요. 잉크가 번진 자국도 있었고 접혀있던 선이 종이를 가르고 있었죠. 수완이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완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어요. 손끝이 편지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민석의 부친이 보육원 원장에게 지시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오수환을 가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생아라는 사실을 흘려서 입양이나 재정 지원이 끊기도록 만들고 보육원 안에서도 고립시켜야 한다는 말이 거침없이 적혀 있었어요. 수환이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다가 멈췄어요. 종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흔들렸죠. 강철이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수환이 낮게 말했어요. 강철아. 네. 여기 내 이름이 나와.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환이 편지를 강철 쪽으로 돌려놓았어요. 강철이 내려다봤습니다. 편지 중간쯤 선명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이강철 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강제 퇴소 조치하였으며 향후 수안과의 접촉은 원천 차단됩니다. 강철의 시선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켰어요. 천천히 그리고 가만히. 수안이 편지를 내려놓고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훔쳤던 게 아니었어. 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몰아붙인 거였어. 나를 고립시키려고 네가 없어져야 했던 거야. 강철이 의자를 뒤로 당기고 창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턱을 한번 움직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수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면서도 증명할 수가 없었죠. 어린애가 어른들이 짜놓은 판을 어떻게 뒤집겠어요.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수안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수안이 남은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민석 부친의 지시는 치밀했어요. 강철을 내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수안이 보육원 안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도록 원장이 교사들에게 수안을 멀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수안이 받았던 냉대와 고립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종이 위의 글씨로 선명하게 증명되고 있었어요. 수안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밑을 한번 눌렀어요. 강철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안이 천천히 강철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열었죠. 내가 누리고 살아온 것들이 목이 막혔어요. 전부 내 등 위에 쌓인 거야. 강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야. 수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뒀죠. 내가 살아남는 동안 너는 그 바닥에서 30년을 버텼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강철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안 씨. 강철아. 수안이 강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강철의 가슴에 묻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강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팔을 내린 채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손을 들어 수안의 등에 얹었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놓지 않겠다는 듯이 꽉 쥐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수안이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편지들을 바라봤죠. 이걸로 민석을 무너뜨릴 수 있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수안이 강철을 받습니다. 왜? 아직 부족해요. 편지만으로는 민석이 조작이라고 발뺌할 수 있어요. 더 필요하죠. 강철이 봉투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어요. 30년 전 수사를 직접 조작한 형사가 있어요. 그 사람 찾아야 합니다. 수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지방 요양원에 있다고요. 치매 초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움직이는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안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서 만나볼 수 있어. 혼자 가야 해요. 수안 씨가 같이 가면 그쪽에서 먼저 알아챕니다. 수안이 강철의 눈을 바라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강철이 먼저 말했죠. 걱정하지 말아요. 수안이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철은 기택의 차를 타고 충청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기택은 운전하면서 중간중간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꼬리가 붙었는지 살피는 거였죠. 강철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기택이 운전대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님, 그 형사가 말을 할까요? 해야 할 이유를 만들면 하겠지. 죄책감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강철이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요양원에 처박혀 산 거 이유가 없겠냐? 기택이 더 묻지 않았어요. 요양원은 야트막한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에 마당이 달린 조용한 곳이었어요. 강철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잔디밭 벤치에 놓인 몇 명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에게 면회를 신청하자 잠시 후 직원이 강철을 복도 끝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그런데 눈만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강철이 들어서자 노인의 눈이 강철을 훑고 멈췄어요. 강철이 문을 닫고 노인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이강철입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강철이 말했어요. 30년 전에 절도 누명 씌워서 보육원에서 내쫓았던 아이가 저입니다. 노인이 눈을 감았어요. 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죠. 강철은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눈을 뜨고 말했어요. 어떻게 찾았소? 찾는 사람이 찾으면 다 찾게 돼 있습니다. 노인의 눈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뭘 원하는 거요? 강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수사 조작 지시 내려온 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뭐가 남아 있는지. 노인이 천천히 강철을 바라봤어요. 내가 왜 그걸 당신한테 줘야 하오? 강철이 노인의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여기 처박혀 산 이유가 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잊으려고 했는데 안 잊혀졌을 거예요. 잠도 잘 못 잤을 거고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철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짓 했던 집안 후손이 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막아야 합니다. 노인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방 안의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 옆 낡은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두꺼운 손수건으로 쌓인 무언가를 꺼냈어요. 손수건을 펼치자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거의 지워진 수첩이었어요. 노인이 강철 앞에 그 수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요. 강철이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날짜와 지시 내용, 뇌물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민석 부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강철의 이름도 있었죠. 절도 혐의를 꾸미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했는지 순서대로 적혀 있었어요. 강철이 수첩을 덮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렸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았어. 강철이 수첩을 재킷 안쪽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회가 오면 하겠소. 강철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문을 향해 돌아서는데 노인이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강철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문을 닫고 나서야 강철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30년 된 말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들었습니다. 기택이 마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철이 걸어오는 걸 보고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철이 재킷 위를 한번 두드렸어요. 기택이 안도한 표정으로 차 문을 열었죠.
두 사람이 요양원 마당을 빠져나가는 동안 요양원 담장 밖 도로에 세워진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짙게 선팅된 차였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가 전화기를 들고 말했죠. 확인했습니다. 이강철이 직접 왔다 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고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철이에. 차가 서서히 속도를 올렸습니다. 강철의 차가 고속도로 진입로로 접어드는 걸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기택이 백미러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형님. 강철이 이미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었어요. 알아. 기택이 핸들을 고쳐 잡았습니다. 강철은 재킷 안쪽을 한번 짚었어요. 수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수환의 손에 닿을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게 할 수 없었죠. 강철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밟아. 기택의 발이 가속 페달을 힘껏 눌렀어요. 차가 고속도로 위로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의 추격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기택이 요양원 인근 지리를 꿰뚫고 있던 덕에 민석의 추격조를 따돌리는데 성공했어요. 좁은 지방도로로 빠져나가 트럭 사이에 차를 숨기고 추격차가 지나치는 걸 확인한 뒤에야 다시 서울로 향했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강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킷 안쪽에 손을 얹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첩이 그대로 있다는 걸 확인하는 동작이었죠. 기택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저런 표정일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강그룹 본사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강철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철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게 티가 났죠. 강철이 재킷 안에서 수첩을 꺼내 수환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가져왔어요. 수환이 수첩을 집어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읽으면서 눈빛이 달라졌어요. 날카로워지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기였죠. 수환이 수첩을 덮고 강철을 바라봤어요. 이걸로 민석을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강철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민석이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양원에 다녀온 거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올 거예요. 수환이 책상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들어왔어. 내일 오전이야. 강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예상보다 빠르네요. 민석이 주주들 절반을 이미 설득해놨대. 회의만 상정한다고. 수환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 끝이 서류 모서리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다가 수환을 봤어요. 총회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서 그 수첩 내용을 주주들 앞에서 꺼내면 돼요. 들어가는 게 문제야. 민석이 막을 거야. 막으면 뚫으면 됩니다. 수환이 강철을 바라봤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죠. 30년 만에 재회한 이후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강철은 그 웃음을 보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귀 뒤가 약간 붉어졌어요. 그날 밤 강철은 기택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과거 조직 시절 함께했던 동생들이었어요. 지금은 각자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었지만 강철의 연락을 받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한쪽에 모인 사람이 12명이었어요. 강철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한강그룹 본사 정문 앞에 사설 경호원들이 깔릴 거야. 우리가 할 일은 하나야. 회장님이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 만드는 거. 기택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몇 명이나 되어 저쪽이.
백명선이라는 얘기 들었어. 기택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12명인데. 강철이 기택을 바라봤어요. 숫자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막는 게 아니라 길을 여는 거거든. 방법이 달라. 기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이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짧고 정확하게 나눴어요. 군더더기 없는 지시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졌죠. 새벽 2시 강철은 수환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못 자고 있어. 강철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자야 해요. 내일 오전에 얼굴이 떠 있으면 민석이 좋아하죠. 수환이 낮게 웃었어요. 너는? 저는 안 자도 됩니다. 왜? 원래 잘 못 자요. 수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철아. 네. 고마워. 강철이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깊은 밤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자요. 전화가 끊겼어요. 강철은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생각해야 할 게 많았죠. 다음 날 아침 8시 한강그룹 본사 정문 앞은 이미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설 경호원들이 정문을 촘촘하게 막아서 있었어요. 출입 명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태세였죠. 일반 직원들이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환의 차량이 본사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수환이 내렸어요. 진회색 재킷에 머리를 단단하게 올려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정확했어요. 경호원 한 명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총회는 사전 등록된 주주 및 이사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수환이 경호원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규정상. 그때 정문 왼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기택이 앞장서고 12명이 좌우로 퍼지며 경호원들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경호원들의 대형을 흐트러뜨렸죠. 경호원들이 이쪽 저쪽으로 대응하느라 정문 중앙에 틈이 생겼어요. 강철이 수환의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수환이 정면을 보며 걸었어요. 강철이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졌어요. 누군가의 환호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강철이 수환에게 말했어요. 올라가요. 저는 여기서 정리하고 올라갑니다. 수환이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올라가. 총회장 안에서 제가 나타나야 효과가 있어요.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수환이 잠시 강철의 눈을 봤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총회장은 본사 20층 대회의실이었어요. 수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주주들이 좌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앞쪽 단상 옆에는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수환을 발견하자 눈이 가늘어졌죠. 민석이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총회는 정식 절차에 따라. 수환이 민석의 말을 무시하고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과자를 데리고 다니며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주가 폭락을 방치한 경영 실패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몇몇 주주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소리가 났어요. 수환이 연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전 이 그룹의 전신을 세운 가문 안에서 한 소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그 일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수환이 재킷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연단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낡고 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총회장 안에 퍼졌어요. 전직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철이 요양원에서 수첩을 받아 나올 때 형사가 직접 수사 조작 과정을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죠. 날짜, 지시자의 이름, 뇌물 액수, 조작 방법.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렸어요. 민석의 이름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민석의 붙인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형사가 말했어요. 내가 그 아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소. 민석 부친한테 돈을 받고.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주주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조작된 겁니다. 저 녹음 파일 믿을 수 없어요. 이강철이라는 전과자가 꾸며낸 거잖습니까? 그때 총회장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강철이었어요. 환자복 위에 정장 재킷을 걸쳤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기택이 휠체어 뒤를 밀었어요. 강철이 재킷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철이 수첩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조작 일지 원본입니다. 날짜, 지시 내용, 입금 내역 전부 적혀 있어요. 필적 감정하면 됩니다. 민석이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강철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강철이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상체를 일으키며 민석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비틀었어요. 민석이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죠. 강철이 민석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주주총회장에서 폭력은 좀 아니죠, 전무님.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수환이 마이크를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출된 원본 일지에 대한 필적 감정과 내부 감사를 즉각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회의만에 대해 주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합니다. 표결이 시작됐어요.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회의만 찬성표가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반대표가 빠르게 쌓였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 68%, 찬성 32%. 회의만 부결이었어요. 장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박수 소리는 크고 또렷했죠. 민석이 굳은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수행원들을 향해 눈짓을 보냈어요. 총회장 문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죠. 강철이 기택에게 말했습니다. 쫓아가. 기택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환이 연단에서 내려와 강철 곁으로 왔습니다. 강철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창백하다 못해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환이 강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왜 병실에 있지 않은 거야? 강철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야 했으니까요. 수환이 강철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집은. 수환 씨도 만만치 않죠. 수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총회장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그 뒤로 형사 여러 명이 따라 들어왔죠. 형사 하나가 총회장 안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김민석 씨 어디 계십니까?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형사가 다시 외쳤습니다.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총회장 안이 술렁였어요. 그런데 민석은 이미 없었습니다. 총회장 문 너머 복도도 텅 비어 있었어요. 기택에게서 강철의 전화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놓쳤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사설 구급차로 갈아탔어요.
강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수환이 그 표정을 보고 강철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강철이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어느 방향? 강남 쪽이에요. 그런데 형님, 구급차가 이상해요. 수환 회장님 머무는 호텔 방향이에요. 강철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수환을 바라봤죠. 수환이 강철의 눈빛을 읽고 말했어요. 나 때문에 온다는 거야. 강철이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호텔로 가야 해요. 수환이 강철의 팔을 잡았어요. 너 지금 서 있기도 힘들잖아. 강철이 수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수환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강철이 그 옆에 나란히 섰죠. 총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섰어요. 뒤에서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문 너머로 새어나왔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철은 기택에게 연락을 쉬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짧게 지시를 내렸어요.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얼굴은 창백한 채였죠. 등 쪽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수환이 운전석 옆에서 강철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얼마나 아파? 강철이 전화기를 내리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뛰는 건 힘들어도 서 있는 건 됩니다. 수환이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철을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한 건 총회장을 빠져나온 지 20분 만이었어요. 입구에서 박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박 기사가 낮게 말했죠. 이미 들어왔어요. 호텔 직원 중 한 명이 매수된 것 같습니다. 15층 비상 통로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강철이 차에서 내리며 박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수안시 옥상 헬기 승강장으로 바로 올려요.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수안이 강철의 팔을 잡았어요. 너는? 저는 15층에서 막습니다. 혼자? 강철이 수안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시간 없어요. 수안이 강철의 손목을 잡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천천히 손을 놓았죠. 박 기사가 수안의 옆에 붙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기택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팀 셋이 15층에 먼저 올라가 있어요. 몇 명이나 들어왔어. 확인된 것만 6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강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상계단 쪽으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쓰지 않았어요. 어디서 막힐지 몰랐죠. 비상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 통증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등을 타고 치밀었어요. 강철은 난간을 잡고 한 층씩 올랐죠. 기택이 뒤에서 한 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10층 계단을 넘어설 때쯤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철이 손을 들어 기택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발소리가 2개였습니다. 올라오는 방향이었어요. 강철이 기택에게 눈짓했어요. 기택이 계단 아래 각도로 몸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11층 계단을 돌아 올라오는 순간 강철과 기택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짧고 빠른 충돌이었습니다. 계단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신음이 섞였어요. 두 사람은 계단에 나란히 쓰러졌고 강철이 무릎으로 누르며 결박했습니다. 기택이 끈으로 손목을 묶었어요. 강철이 쓰러진 사람 중 하나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민석의 경호팀에서 봤던 얼굴이었어요.
강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둘 더 있어. 올라가. 기택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섰어요. 15층 비상 통로에 도착했을 때 강철의 팀원 셋이 이미 복도 한켠에서 맞붙어 있었습니다.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었어요. 연기가 아직 없었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어딘가에서 연기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강철이 복도로 들어서자 방독면 쓴 사람 하나가 강철을 향해 달려왔어요. 강철이 옆으로 비켜서며 팔을 걸었습니다. 상대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순간 강철이 등 위에 무릎을 내리눌렀어요.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철의 등에서 통증이 번쩍 일었어요. 이를 물었습니다. 기택이 나머지 한 명을 제압하는 사이 강철은 복도 끝 비상 계단으로 향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그때 호텔 전체에 화재 경보음이 울렸어요. 귀를 찌르는 소리였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15층 복도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연기가 아래쪽 층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강철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아니, 뛰려고 했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절반은 난간을 붙들고 올라갔죠. 등에서 뜨거운 게 흘렀습니다. 수술 부위가 터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상 문에 손을 대자 저항 없이 열렸어요. 누군가 미리 잠금 장치를 해제해 놓은 거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헬기 소음이 머리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옥상 조명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강철이 옥상으로 나섰습니다. 헬기 승강장 쪽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하나는 수환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석이었죠. 민석이 수환의 등 뒤에서 칼을 목에 들이밀고 있었어요. 수환의 발끝이 승강장 난간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서울 야경이었어요. 강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석이 강철을 보더니 이를 드러내며 웃었어요. 눈빛이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왔네. 죽지도 않고. 강철이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민석이 칼을 수환의 목에 더 바짝 붙이며 소리쳤어요. 거기서 한 발만 더 오면 지금 밀어버려. 강철이 멈췄습니다. 수환이 강철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도 버티는 눈빛이었죠. 민석이 강철을 향해 말했습니다. 총 버려. 무릎 꿇어. 그럼 수환이는 살려줄게. 강철이 허리에서 총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 통증이 무릎이 닿는 순간 전신으로 퍼졌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웃으며 강철 쪽으로 한 발 다가왔어요. 수환을 끌고 강철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강철의 가슴을 밟았죠. 강철이 뒤로 밀렸어요. 바닥에 손을 짚고 버텼습니다. 민석이 수환을 헬기 쪽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강철의 눈이 민석의 발목을 향했습니다. 찰나였어요. 강철이 몸을 낮추며 민석의 발목을 두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있는 힘껏 당겨 비틀었어요. 민석이 중심을 잃으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수환이 재빠르게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민석이 바닥에서 칼을 집으려 손을 뻗었어요. 강철이 그 손등을 발로 밟았습니다. 민석이 비명을 질렀죠. 강철이 칼을 멀리 걷어찼어요. 민석이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강철이 달려드는 민석의 팔을 잡고 돌려 세웠어요. 민석이 저항하며 팔꿈치로 강철의 등을 쳤습니다. 정확히 수술 부위였어요. 강철의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민석이 강철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야. 너도 죽고 수환이도 같이 가는 거야. 강철이 바닥에 짚은 손에 힘을 줬어요. 이를 악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에 힘을 오른 주먹 하나에 모았어요. 강철이 상체를 일으키며 민석의 복부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짧고 단단한 일격이었어요. 민석이 숨을 토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꼬이면서 난간 쪽으로 밀렸어요. 상체가 난간 밖으로 기울었습니다. 강철이 달려가 민석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민석이 허공에 매달린 채 강철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광기가 빠지고 공포가 들어차 있었죠. 강철이 이를 악물고 민석을 끌어올렸어요. 등에서 뜨거운 통증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민석이 옥상 바닥으로 올라오는 순간 강철이 그대로 민석을 바닥에 눌러앉혔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어요.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패와 진압봉을 든 대원들이 옥상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했죠. 경찰 하나가 민석에게 달려와 수갑을 채웠어요. 민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환이 강철에게 달려왔어요. 강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강철아. 강철이 수환을 올려다봤어요. 웃으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이 색깔이야. 수환의 손이 강철의 뺨을 짚었어요. 차갑다고 느낀 순간 강철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깐만. 수환이 강철의 이름을 불렀어요. 강철의 몸이 수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수환이 강철을 받아 안았어요. 무릎을 꿇고 강철의 머리를 가슴에 안은 채 소리쳤습니다. 구급대 빨리요. 특공대원 하나가 무전기를 잡았어요. 수환이 강철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감겨가고 있었어요. 눈 떠. 강철아, 눈 떠. 강철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수환 씨. 응. 이번엔 놓치지 말아요. 수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강철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놓치지 않아. 절대. 헬기 소음이 옥상 위로 다시 가까워졌어요. 구급 헬기였습니다. 붉은 불빛이 옥상을 훑고 지나갔죠. 수환이 강철을 꼭 안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강철을 들것에 옮기는 내내 수환은 강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들것이 헬기 쪽으로 이동하는 내내 수환은 강철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어요. 차가워지는 손이었습니다. 수환이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쥐고 비볐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죠. 헬기 문이 닫혔어요. 서울의 불빛이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옥상에는 경찰들이 민석을 끌고 내려가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기택이 옥상 문 앞에 서서 헬기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형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강철이 수술실에서 나온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밀고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수아는 수술실 앞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담당 의사가 수안 앞에 서서 말했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출혈이 많아서 고비가 있었는데 넘겼어요. 수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자리를 비우고 나자 수아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이 뜨거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이미 헬기 안에서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강철이 보였어요. 각종 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오르내렸어요. 살아있었죠. 수환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말했어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기다릴게. 박 기사가 담요를 들고 왔어요. 수환의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고 옆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서 쉬셔야 합니다. 여기 있을 거야. 밤새 여기 계시면. 박 기사. 수환이 유리창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어요. 나 혼자 두면 안 돼. 박 기사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철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거웠어요. 열려고 할수록 더 무거운 것 같았죠. 그래도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흰 천장이었습니다. 어딘지 알 수 없었죠.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수환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상체를 침대 위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총회장에서 입었던 그 재킷이었습니다. 사흘째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눈밑이 거뭇하게 꺼져 있었죠. 강철이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수환의 손 위에 얹으려고 했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 수환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강철을 봤어요. 잠이 덜 깬 눈이었지만 보는 순간 또렷해졌죠. 수환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강철아. 강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수환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야. 걱정시켰으니까요. 걱정이 아니야. 나 사흘 동안 죽는 줄 알았어. 강철이 수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거뭇하게 꺼진 눈밑, 헬쑥해진 얼굴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수환이 코끝이 빨개지며 말했어요. 밥 걱정이 나와 지금 안 먹은 것 같은데. 먹었어. 언제요? 어제. 강철이 잠시 수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먹어요. 수환이 눈물이 고인 눈으로 강철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는 얼굴이었죠. 진짜 너답다. 강철이 수환의 손을 잡았어요. 힘이 많이 빠진 손이었지만 꽉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법원 앞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취재진의 카메라가 법원 계단을 향해 줄지어 서 있었고 방청 신청을 했다가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광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이강철의 재심 최종 선고가 있는 날이었어요. 강철은 법정 안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이었어요. 예전 것보다 어깨가 잘 맞는 옷이었습니다. 수환이 직접 골라준 옷이었죠. 넥타이 매듭은 여전히 조금 어긋나 있었어요. 수환이 아침에 고쳐줬는데 강철이 다시 차에서 풀어서 혼자 맸습니다. 어긋나도 자기 손으로 맨 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요. 방청석 맨 앞줄에 수환이 앉아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강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꼿꼿한 등이었어요. 30년을 버텨온 등이었죠. 수환이 그 등을 바라보면서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법정 안에는 증인들이 차례로 앉아 있었어요. 맨 끝에 전직 형사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이후 한층 더 여윈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등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펼치지 않았어요. 잠시 강철을 바라보다가 판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이강철에 대한 기존 공소를 취소합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30년 전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조작이 있었음이 물증과 증인 진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수환이 눈을 감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전직 형사가 증인석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지시를 받고 이강철 씨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웠습니다. 돈을 받았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 법정에서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어서, 죽기 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형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철은 형사를 바라봤어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감격도 아니었죠. 그냥 바라봤어요. 30년을 기다린 말이었는데 막상 들으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법봉을 들었어요. 법정 안이 숨을 참았습니다. 피고인 이강철에 대한 재심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주문. 피고인은 무죄.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으로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자 옆 사람이 따라쳤어요. 순식간에 법정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강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죄. 두 글자였어요. 딱 두 글자였는데 30년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강철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이대로 있고 싶었어요. 방청석에서 수환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닦지 않았죠. 그냥 강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강철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환만 알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강철과 수환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법원 앞 광장에서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죠.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말했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강철이 멈춰섰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수환의 손을 잡은 채로요. 30년이 늦었죠.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더 질문을 쏟아냈지만 강철은 수환의 손을 이끌고 광장을 가로질렀어요. 수환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더 말해도 됐는데 할 말 다 했어요. 고작 두 마디. 필요한 말만 하면 되죠. 수환이 강철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법원 앞 광장을 빠져나오자 기택이 차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을 보자 활짝 웃었어요. 눈가가 빨개져 있었죠. 강철이 기택의 뒤통수를 가볍게 쳤습니다. 왜 울어? 기택이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안 울었는데요. 눈이 왜 그래? 먼지가 들어갔어요. 강철이 말없이 기택의 어깨를 한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기택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에 강철이 법원 건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회색 건물이 가을 햇살을 받아 서 있었어요. 깃발이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강철 장학재단 설립 발표였습니다. 수환이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이 재단은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짓밟힌 한 사람이 그 세월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곳, 꿈을 꿀 수 있는 곳을 만들 거예요. 수환이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이강철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강철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낮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더 나오지 않도록. 그게 다였습니다.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행사가 끝난 뒤 강철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어요.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명함을 뒤집었다가 앞으로 돌렸어요. 수환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어때? 어색해요. 익숙해질 거야. 강철이 명함을 재킷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수환 씨. 응. 고마워요. 수환이 강철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강철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높고 맑게 펼쳐져 있었죠. 수환이 강철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 하지 마. 이건 당연히 네가 받아야 할 거야. 강철이 고개를 돌려 수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수환이 강철의 눈을 마주보다가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어요. 귀 뒤가 붉어졌습니다. 강철이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죠.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자리였으니까요. 단풍이 절정을 넘긴 어느 오후였어요. 서울 외곽 야트막한 언덕 아래에 조성된 평화공원은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노인 몇이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고 멀리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강철과 수환이 나란히 공원 입구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철은 손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걸었어요. 수환은 그 옆에서 목도리를 여미며 공원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이 느렸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죠. 공원 한켠에 낡은 붉은 벽돌 담장 일부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보육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공원이었어요. 담장은 원래 있던 그대로 남겨두었죠. 안내판 하나가 담장 앞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짧게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수환이 담장 앞에서 멈췄어요. 손을 들어 벽돌 표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강철이 옆에 서서 그 담장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수환이 눈을 뜨고 담장에서 손을 걷었어요. 여기서 많이 울었는데. 강철이 담장 쪽으로 시선을 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수환이 강철을 봤어요. 강철은 여전히 담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너는 안 우는 줄 알았어. 남들 안 볼 때는 울었죠. 수환이 잠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강철이 따라 걸었어요. 공원 안쪽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자 작은 묘역이 나왔습니다. 공원과 붙은 자리에 오래된 비석들이 몇 개 서 있었어요. 그중 하나 앞에 강철이 멈춰 섰습니다. 수환이 비석을 바라봤어요. 보육원 원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철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꽃 한 송이를 꺼냈어요. 하얀 국화였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신문지에 싸서 가져온 것 같았어요. 신문지를 천천히 벗겨내고 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환이 강철 옆에 서서 말했어요. 용서할 수 있어. 강철이 비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모르겠고요. 더 이상 미워하는데 힘쓰기 싫어요. 수환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철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가죠. 두 사람이 묘역을 벗어나 다시 공원길을 걸었어요.
잠시 후 강철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재킷 안주머니를 뒤졌어요. 비닐로 몇 겹을 싼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을 한 겹씩 조심스럽게 벗겨냈어요. 수환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비닐이 다 벗겨지자 낡은 사진 조각이 나왔어요. 반쪽짜리 사진이었습니다. 세로로 찍힌 사진의 왼쪽 절반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강철이 그 사진을 수환에게 내밀었습니다. 수환이 사진을 받아들고 바라봤어요.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환이 핸드백을 열고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쪽 칸에서 반쪽짜리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환의 사진 조각이었어요. 오른쪽 절반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녀가 있었어요. 해맑게 웃는 얼굴이었죠. 수환이 두 사진 조각을 나란히 들고 맞췄어요. 찢어진 선이 정확히 맞아들어갔습니다. 하나의 사진이 됐어요. 낡은 보육원 담장 앞에서 소년과 소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강철과 수환이었어요. 30년 전의 강철과 수환이었죠. 수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강철이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30년 동안 들고 다녔어요. 수환이 고개를 들어 강철을 봤어요. 나도. 강철이 수환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야단을 맞은 거잖아요. 수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 야단 맞은 덕분에 너 찾았잖아. 강철이 시선을 멀리 던졌습니다. 공원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거 다 찾은 것 같아요. 수환이 사진 두 조각을 손 안에 모아쥐며 말했어요. 아직 하나 남았어. 강철이 수환을 봤습니다. 수환이 강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강철의 눈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냥 수환을 바라봤습니다. 수환이 먼저 웃었어요. 강철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툰 웃음이었지만 진짜였어요.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노을이었습니다. 강철이 벤치에 팔을 얹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수환이 말했습니다. 민석한테서 편지가 왔어. 강철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알아요. 수환이 강철을 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박 기사한테 들었어요. 수환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읽어봤어. 강철이 그제야 수환을 바라봤습니다. 수환이 노을 쪽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 처음으로. 강철이 수환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읽고 태웠어.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수환이 강철을 봤습니다. 네가 없앴으면 어떡할 뻔했어. 강철이 시선을 다시 노을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없앴을 거예요. 수환이 강철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았어. 두 사람이 나란히 노을을 바라봤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원 아래쪽에서 재단 행사를 준비하는 기택의 목소리도 섞여 들렸어요. 강철이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기택이 보안업체 잘 되고 있대요. 나 알아. 매출 보고해줬어. 강철이 수환을 봤어요. 그것도 알아요. 수환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기택이 나한테 형님 안부 물어봐. 강철이 말없이 앞을 봤어요. 귀 뒤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수환이 그걸 보고 웃었어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귀가 빨개. 날씨 때문이에요. 수환이 강철의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철이 굳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을이 깊어졌어요. 하늘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수환이 낮게 말했어요. 강철아. 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강철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지금 생각해봐. 강철이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평범하게요. 수환이 고개를 들어 강철을 봤습니다. 평범하게.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수환 씨 옆에 있고. 수환이 다시 강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거면 충분해. 충분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왔어요. 공원 가로등이 켜졌죠. 강철이 말했어요. 춥지 않아요. 수환이 말했습니다. 조금. 강철이 재킷을 벗어 수환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수환이 재킷을 여미며 강철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철이 수환의 어깨를 감쌌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요. 아래쪽 공원에서 기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형님, 저녁 먹으러 가야죠. 강철이 소리나는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택이 대답했어요. 얼마나요? 강철이 수환을 내려다봤습니다. 수환이 강철을 올려다봤어요. 강철이 기택을 향해 말했습니다. 좀 있다가. 기택이 웃는 소리가 공원 아래에서 들렸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강철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환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자리가 이런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냥 옆에 있어도 되는 자리였죠. 강철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요. 수환이 강철의 어깨에 더 깊이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높은 가을 하늘 아래로 보육원 뒷산의 완만한 능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어느새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고 관자놀이 부근에는 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철이 거울 앞에서 돌아서며 옆에 놓인 바구니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수환아, 이제 나가자. 방 안에서 모자를 챙겨 나오던 수환이 강철의 넥타이를 손으로 톡 치며 대답했습니다. 넥타이가 또 조금 삐딱하네. 이건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평생 안 고쳐지려나 봐. 수환이 까치발을 들고 강철의 넥타이 매듭을 정성스럽게 다시 만지며 웃어 보였습니다. 강철은 수환의 손길이 목 근처에 머무는 동안 숨을 죽인 채 수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수환이 만족스러운 듯 강철의 가슴팍을 2번 가볍게 두드리고는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야 재단 이사장님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도시락 싸오길 잘한 것 같아. 강철이 현관문을 열며 수환에게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도시락까지 싸느라 고생 많았어. 그냥 밖에서 사 먹어도 되는데. 수환이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 먹는 거랑 같아? 우리 30년 전에 그 언덕에서 같이 밥 한 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그걸 이제야 하는 건데.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서서 보육원 뒷산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한 손에는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환의 손을 꽉 잡았죠. 산길을 오르는 내내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기분 좋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수환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강철아, 여기 공기 좀 봐. 서울 도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강철이 수환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예전에는 이 길을 오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볍네. 수환이 강철의 팔에 몸을 살짝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때 기억나? 우리 15살 때 원장 선생님 몰래 이 언덕까지 올라왔다가 들켜서 너만 엄청 혼났잖아. 강철이 옛 생각에 잠긴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그때 네가 나 대신 맞겠다고 우는 바람에 내가 더 곤란했었어. 원장 선생님 매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네가 앞을 막아서니까 내가 식은땀이 다 나더라. 수환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는 강철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 때문에 혼나는 게 너무 싫었어. 항상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나 대신 매를 맞고 그래서 미안해서 더 울었나 봐. 언덕 정상에 다다르자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두 사람을 반겨주듯 서 있었습니다. 수환이 나무 아래 평평한 곳을 찾아 돗자리를 펴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다. 강철아, 우리 사진 찍었던 그 자리랑 똑같아. 강철이 돗자리 끝에 앉아 도시락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의 높은 빌딩들이 장난감처럼 보였고 그 너머로 한강 줄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강철이 도시락통을 하나씩 꺼내며 수환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해서 싸운 보람이 있네. 풍경이 기가 막히다. 수환이 젓가락을 건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때? 이 사장님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내가 아침부터 서둘러서 준비했는데. 강철이 김밥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어. 진짜로. 네가 해주는 음식은 뭐든 다 맛있다. 수환이 기분 좋은 듯 자신의 몫을 챙겨 먹으며 강철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은 묵묵히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난 듯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기계 하나를 꺼냈죠. 수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요즘 유행하는 즉석 카메라네. 강철이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어제 기태기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이런 걸로 사진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하길래 하나 사봤어. 우리 오늘 여기서 사진 한 장 남겨야 하잖아. 수환이 반가운 듯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30년 만에 여기서 다시 찍는 거니까 제대로 찍어야지. 일로 와봐. 강철아. 수환이 강철을 나무 옆으로 이끌고는 30년 전 사진 속의 모습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철이 쭈뼛거리며 수환의 어깨에 팔을 올리자 수환이 강철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30년 전에는 네가 나보다 키가 훨씬 컸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나도 많이 컸네. 강철이 카메라 타이머를 설정하고는 나무 밑동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강철이 수환의 옆으로 다급히 돌아와 서며 수환의 어깨를 다시 감싸쥐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웃는 거다. 수환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 렌즈가 반짝였고 잠시 후 하얀 이나지가 툭 하고 빠져나왔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서서 사진 속의 상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뿌연 안개 같던 화면 위로 수환의 환한 미소와 강철의 듬직한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수환이 사진을 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아, 사진 좀 봐. 우리 진짜 똑같이 나왔어.
30년 전 그 소년이랑 소녀가 그대로 어른이 된 것 같아. 강철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예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비닐에 싸서 소중히 간직해온 그 반쪽짜리 사진들과 오늘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죠. 강철이 두 사진을 비교해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그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웃으면서 찍을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수환이 강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은 오렌지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오묘한 빛깔로 물들어갔죠. 수환이 평온한 목소리로 강철에게 속삭였습니다. 강철아,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네가 내 옆에 있고 우리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강철이 수환의 어깨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긴 방황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비로소 찾아온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죠. 강철이 수환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수환아, 우리 남은 인생은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살자. 언덕 아래 공원에서는 장학재단 행사를 마친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민석의 소식은 이제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고 두 사람의 마음에는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의 자리가 없었죠. 강철이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겹쳐서 가슴 포켓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기태기가 밑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겠다. 수환이 돗자리를 접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태기는 형님 걱정하느라 또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걸? 빨리 내려가서 밥 먹으러 가자고 조르겠네.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노을이 내린 산길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어두워지는 길을 밝혀주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길게 이어졌죠. 강철이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수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환아, 너 아까 경찰서에서 내 사진 보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어? 수환이 강철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진 내 어릴 땐데 하고 묻는 내 목소리 들리는 순간 아, 신령님이 나한테 주신 마지막 기회구나.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 강철이 수환의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 사진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수환아. 두 사람의 발걸음이 공원 입구에 다다르자 멀리서 기택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형님,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제가 맛있는 데 예약해놨단 말이에요. 강철과 수환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온 30년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죠. 두 사람은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로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을밤 공기를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결국 지갑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두 사람을 다시 잇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독하게 버텨온 강철과 화려한 재벌 회장의 자리에 서서도 가슴 한구석에 시린 상처를 안고 살았던 수환.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손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 서로의 짓밟힌 청춘을 위로하고 빼앗긴 명예를 되찾아준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진심을 다해 버틴 이에게는 반드시 보상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강철과 수아의 사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차가운 복수의 칼날 대신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손길로 새로운 인생의 8챕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